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13주차 3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 심화 부분인데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3차 시에서는 1차 시와 2차 시에서 학습하신 자료 수집 방법 조사와 자료 수집 방법 2, 관찰 및 내용 분석에 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고요. 문제풀이를 좀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습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1에서 보신 설문조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또 설문조사 관련된 내용에서는 설문조사의 개념, 유형, 장단점, 설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질문 구성 원리 및 사전조사 이런 것들을 보시겠고요. 자료 수집 방법 2에서는 관찰 및 내용 분석인데요. 관찰법의 개념, 유형, 장단점 및 기록 방법, 내용 분석법의 개념, 특징, 장단점, 분석 단위, 범죄와 기준.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다뤄보았던 것인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15문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요. 이 자료 수집 방법 1 설문조사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조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설문조사의 핵심 개념과 실천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념 및 중요성인데요. 설문조사의 개념. 그래서 설문조사는 사회복지조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베이라고도 하고요. 연구자가 미리 작성한 표준화된 질문지를 통해서 다수의 응답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단의 태도, 의견, 신념, 행동 패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서비스 수요 파악, 클라이언트 만족도 조사, 사회문제 실태 파악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질문을 사용함으로써 다수의 응답자로부터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일반화 가능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화한다는 것은 아주 많은 대중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문조사는 일단 표준화되어 있다. 동일한 질문으로 모든 응답자에게 동등한 조건을 부여한다. 대표성, 표본을 통해서 모 집단의 일반화 가능하다. 특히 모 집단은 어때요? 그 규모나 사이즈가 커야 합니다. 작아서는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효율성은 단기간에 다수로부터 대량의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이 적으면 일반화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다음은 설문조사 유형 및 장단점 보시겠습니다. 먼저 방문 면접 조사 있습니다. 예, 조사원이 직접 응답자를 방문해서 질문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응답률이 높고 복잡한 질문이 설명이 가능해서 대면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죠. 그러나 어때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전화조사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빠르고 경제적이죠. 그리고 시각적 자료 활용이 이제 불가능한 게 단점이기도 하고요. 응답자가 쉽게 거부할 수 있고 전화를 받지 않고 끊는 경우도 있죠.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바쁜 상황이거나 응답하고 싶지 않은 목적을 가진 전화라고 한다면 그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탈락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우편 조사입니다.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인데요. 광범위한 지역 조사가 가능하고 익명성이 높지만 응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편 조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우편 조사를 하는 데는 보통 대학에 보면 이 전문 분야에 필요한 어떤 그 중요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우편 조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조사입니다.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고요. 빠릅니다. 그리고 디지털 소외 계층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표본 편향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본 편향이라고 앞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요. 그 표본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니어 분들이 디지털을 다 잘 쓰실 수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대체로 볼 때 MZ 세대보다 시니어들이 디지털에 조금 더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표본 편향이 발생해서 그 응답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점 보실까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자료 수집 가능하다.
익명성 보장으로 민감한 질문 응답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표준화된 질문으로 통계 분석이 용이하다. 광범위한 지역 대상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게 각각의 장점을 모은 것이고요. 또 각각의 조사에서 단점은 응답자의 진실성 및 이해도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질문 표현이나 순서에 따라서 응답 편향이 발생 가능하다. 자기 보고식 한계 문제가 있다. 사회적 바람직한 어떤 성향의 편향을 두기가 쉽다. 또 온라인 우편 조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응답률은 조조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각각의 조사에 따라서 장단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장점은 이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조사에서 장점 하나씩 뺀 거고요. 아래 단점은 이 위에 네 가지 설문조사에서 단점을 하나씩 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설문 작성 시 유의사항인데요. 양질의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설문지 작성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작성, 된 설문지는 수집된 자료 전체에서 신뢰도나 타당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설문지 처음 나갈 때 그 작성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확하고 간결한 질문, 명확하고 간결한 질문은요. 전문 용어를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어나 이중 부정 표현 피하고요. 모든 응답자가 누구나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 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내용만 포함해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두 가지 질문이 한 문제 안에 들어간다면 응답하시는 분이 무엇을 묻는지, 무엇에 답해야 하는지 애매해서 답을 미루거나 지연시키거나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중립적인 질문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조사에 들어가시는 분이 원하는 답변이 있고 원하는 결과를 있다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도해 나가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자체도 중립적이어야 하고 가치 판단적 표현이나 감정적 어휘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정치적인 색채가 들어가는 경우는 자신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이런 거 알 수 없게 문제를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자 자신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응답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괄적 상호 배타적 응답 범주 설정입니다. 응답 범주는 모든 가능한 응답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괄성을 지니고요. 각 범주 간에는 중복이 없어야 합니다. 중복된 질문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상호 배타성, 기타 항목을 활용해서 마치 그러니까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뒤에 보니까 아쉽게 이게 빠졌네. 그러면 그 기타 항목에 뒤에 넣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응답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중립적인 질문이 가야 되지만 본인이 이 기타 항목에 또 본인의 그 희망하는 결과를 유도하는 질문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되겠죠. 질문의 논리적 순서 배치입니다. 일반적인 질문에서 구체적인 질문으로 쉬운 질문에서 어려운 질문으로 예전에 우리가 수학 시험을 칠 때 보면 수학 문제가 1번부터 15번까지 있다면 그중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안배하실 때 쉽다고 생각하시는 문제를 약 5문제 정도 내신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풀 때 쉬운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로 나아가기 쉬운데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고 쉬운 문제로는 나아갈 수가 없죠. 시간도 다 뺏길 뿐더러 똑같습니다. 이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쉬운 데서 어려운 질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거나 개인적인 질문은 최대한 뒤로 빼는 게 좋고요. 소득이나 성생활이나 이런 것들 민감한 질문 되겠죠. 그래서 설문지 후반부에 배치해서 응답자의 거부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조사인데 보통 프리테스트라고도 하고 여기 파일럿 테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조사 전에 소규모 표본을 미리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명한테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설문을 말씀 방금 잘못 들었는데요. 1000명에게 조사해야 될 내용을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 1000명한테 이 질문지를 배분해도 될는지 결정할 수 있는 건 바로 사전조사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명의 10%나 5%, 약 100명이나 50명 정도 설문지를 돌려보고 이 소규모 표본에서 돌려왔더니 이 설문지 잘된 설문지더라. 그러면 1000명에게 나중에 돌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 사전조사, 소규모 표본으로 한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자가 또 이의제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럼 교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수정해서 다시 설문지를 또 파일럿 테스트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할 때 이 1000명이란 대상을 설문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는 사실은 약간의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더 정확한 한 번의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 관찰법 되겠습니다. 네, 이 관찰법의 개념은요, 네, 먼저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observation method, observer가 관찰하다라는 뜻이고, 관찰자는 observer이라고 얘기합니다. VER, 이렇게. 관찰법 명사이기 때문에 method, 방법을 넣어서 observation method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행동, 사건, 현상 등을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관찰은 본다, 듣는다, 기록한다, 직접 한다는 것이에요. 설문조사가 응답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관찰법은 실제로 일어나는 행동을 직접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져요. 좀 확실한 느낌 들죠? 특히 비언어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때로는 눈빛이나 태도나 표정으로 그 사람 더 잘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무의식적 반응, 예,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이 더 진솔한 면이 있겠죠.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 등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수집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관찰법. 리얼리티죠. 완전 리얼. 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실제 행동, 죄송합니다. 가족 내 상호작용, 그다음 집단 프로그램 내 참여 행동 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법의 주요 유형은 조직적 대 비조직적. 그래서 사전에 계획된 기준, 지침에 따라서 관찰하는 것을 조직적, 자유롭게 관찰하는 걸 비조직적 할 수 있고요. 자연적, 인위적. 일상적 환경에서 관찰한다. 자연적이죠. 나 연구자가 조성한 인위적인 환경에서 한다. 인위적이죠. 직접 대 간접. 대상을 직접 관찰하느냐, 행동 결과물을 관찰하느냐, 간접이 되겠죠. 공개적이냐, 비공개적이냐. 그래서 관찰 사실 대상자 인지한다. 자, 여러분들 관찰하겠습니다. 라고 공개하느냐, 모르는 상태. 관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관찰하느냐, 비공개적이냐. 이 두 개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거 비윤리적이다. 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공개일까요? 비공개일까요? 네, 맞습니다. 비윤리적이다. 바로 비공개적인 건데요. 이건 일종의 속이는 것과도 같죠. 그래서 항상 이 요즘 윤리, 인권 많이 강조하죠. 이 사회과학 학문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걸 더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려운 단어도 있고 쉬운 단어도 있고요. 또 영어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듣고 알고 가시면 되지 외울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래서 여기 다 필수 과목이긴 한데 완전히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필터링 하셔서 이 정도면 내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정도만 학습하시는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되시는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단점 및 기록 방법인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관찰법에서의 장점은 이렇죠. 비언어적 행동, 실제 행동을 직접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이걸 최소화할 수 있고요. 종단적 행동 변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거 아실 수가 있고요. 현장성, 즉시성 확보할 수 있죠. 단점은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것이요. 자기도 모르게 관찰자 편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observer bias, 그래서 이게 관찰자의 편견을 말합니다. 계량화가 어려워 통계 분석에 한계가 있고요. 표본 크기도 제한이 있죠. 그래서 대규모 연구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호손 효과라고 해서 관찰 인지시 행동 변화인데요. 누군가 보고 있다고 하면 어때요? 더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게 리얼이나 진실이 반영이 적게 될 수도 있다라고도 합니다. 윤리적 문제 발생한다고 했죠. 비공개 관찰은 이건 윤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찰 기록 방법에는요, 설화적 기술법, 관찰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서술하는 방법,
그래서 풍부한 맥락 정보를 담을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기기록법. 이게 데일리 레코드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관찰 내용을 요약, 기록하고요.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과 성찰도 함께 포함됩니다. 빈도 및 시간 기록법인데요. 특정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나 횟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는 것이고요. 영구적 생산물 기록입니다. 행동의 결과물을 기록 보존하는 간접 관찰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의 그림, 일지나 발자국 이런 것들도 어때요? 기록물로 남겨둘 수 있고요. 또 그런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 심성이나 상황, 현재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영구적 생산물 기록에서 그림은 상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찰법에 관해서 우리가 보셨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내용 분석법인데요. 개념 및 특징 보실까요? 컨텐트 애널리시스라고 합니다. 내용을 컨텐츠라고 하고요. 분석을 애널리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용 분석법은요, 문서, 기록물, 미디어 등 의사소통 자료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요. 연구 대상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비관여, non-reactive라고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나 기존 기록물을 활용해서 숨겨진 의미나 패턴, 경향성을 파악하고요. 연구 대상에 대한 간접적 이해를 높여나가는 데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정책 문서나 신문 기사, 상담 기록, SNS 게시물 등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활용하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가공된 자료이기 때문에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2차 자료의 장점은 어떨까요? 일단 2차 자료를 활용하니까 시간도, 비용도 다 절감이 되고요. 비관여적 연구니까 연구 대상의 반응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편하죠, 연구하시는 분이. 자료의 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반복 분석 제형 언제든지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겠죠. 장기간에 걸친 종단 연구 가능하죠. 우리가 종단이라고 하면 보통 시간적으로 쭉 나열해서 세월이 흘러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이죠. 접근이 어려운 집단 연구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단점은 이렇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정보는 분석이 어렵죠. 그리고 추상적 개념은 측정 시 타당도 확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료 접근성 제한 가능성도 있죠. 저작권이나 기밀이 들어가는 역사적 자료, 정치적 자료는 기밀 문서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분석자 간 신뢰도 확보를 하는데 그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요. 맥락과 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맥락이나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분석은 알고 보면 장점이 훨씬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묻는다면 보통 내용 분석법은 질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에서 설문조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조금 빠른 속도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문조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이유로 거리가 멀다. 응답자의 비언어적 행동을 직접 관찰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직접 관찰이 안 되죠. 관찰법에서 가능한 거겠죠. 문제 2번. 설문조사 유형 중 우편조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네, 맞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우편조사는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조사가 가능하다. 네, 3번 문제 보실까요? 설문지 작성 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역시 3번입니다. 왜 옳지 않을까요? 민감한 질문은 설문지 초반에, 지난번에, 이 앞 시간 얘기 드렸죠? 설문지 초반, 거부감이 크죠? 설문지 후반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1, 2, 3번은 어렵지 않으시죠? 네, 문제 4번 보실까요? 다음 중 설문지 작성 시 피해야 할 이중 질문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맞습니다. 3번. 귀하는 복지관 시설이 깨끗하고 프로그램 질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복지관 시설이 깨끗한 거 하나, 프로그램 질이 높다고 생각하느냐 둘,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이 이중 질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하는 복지관 시설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하나, 귀하는 프로그램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 둘 해서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 5번 보실까요? 관찰법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역, 디귿, 리을이 되는데요. 기역, 디귿, 리을 보실까요? 관찰법입니다. 비언어적 행동과 실제 행동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맞죠? 기역. 니은은 틀렸다는 뜻이네요.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잘 수 있. 관찰법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표본에 적합합니다. 예, 그래서 기억은 되고 니은 안 되고요. 디귿. 응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오류 최소 가능하죠. 리을. 종단적 분석이 가능하며 현장성과 즉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맞습니다. 관찰법은 특징은 즉시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문제 6번 보시겠습니다. 관찰법의 유형 중에 자연적 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네, 자연적 관찰에서는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2번 되겠습니다. 연구 대상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방법이다. 마침 이 보기 지문 속에 답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건 똑같죠. 네, 여기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문제 7번. 관찰자가 관찰하는 현상이나 행동의 발생 횟수와 지속 시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관찰 기록 방법은 네, 3번 되겠습니다. 빈도 및 시간 기록법. 문제 8번 내용 분석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맞습니다. 3번. 문서, 기록물, 미디어 등 의사소통 자료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이거 2차 자료라고도 한댔죠. 2차, 세컨드 자료. 예, 그래서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어디에 더 많이 쓰느냐 하면 보통 질적 연구에 더 많이 쓰더라 보시면 되겠어요. 내용 분석법의 9번, 내용 분석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정보도 풍부하게 수집? 기록되지 않은 정보는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9번까지 풀어보셨습니다. 9번 답은 4번이었고요. 네, 16번,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10번, 내용 분석의 분석 단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3번 되겠습니다. 연구자가 직접 관찰한 클라이언트의 표정 변화. 표정 변화까지 내용 분석은 없습니다. 내용 분석은 문서, 미디어, 예, 2차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11번 피조사자가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여기 사람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이건 사회복지사 1급 준비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답이기도 합니다. 2번 호손 효과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설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관찰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관찰법. 네, 3번입니다. 언어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발달 장애인의 행동을 파악하고자 할 때 관찰은 직접 보는 것이죠. 비언어적 행동까지 읽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호소은 효과는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문제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관찰 기록 방법은 관찰자가 특정 기간 동안의 관찰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하되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 해석과 성찰을 함께 포함시키는 방법 무엇인가요?
네, 2번 맞습니다. 일기 기록법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관찰자가 특정 기간 동안 관찰 내용 요약하고 기록하고 연구자 자기 자신의 주관적 해석, 예, 일기가 적합하겠습니다. 네, 문제 14번 내용 분석 시 분석 범주, 카테고리 설정의 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2번 기억,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기억, 각 범주 간에는 중복이 없어야 한다. 예, 니은, 모든 가능한 분석 단위를 포함해야 한다. 리을,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에 부합해야 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제 15번.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여가활동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연구 방법과 그 이유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즉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겠죠? 예, 틀린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자, 내용 분석법, 이용자와의 심층 면접 없습니다. 예, 생생한 경험을 기록한다. 틀린 내용이죠. 내용 분석은 2차 자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어려운 거 한번 학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